버스 창문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72살 최순희 여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시키고 재우다시피 해서 나온 오후 7시 좌석에 앉자마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도 부탁드려요, 어머니. 마침표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유리 위에 겹쳐진 자기 얼굴이 생각보다 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 아니면 내일 다시 아들 집으로 가기 위해 잠깐 쉬어가는 걸까?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베푸는 일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서 받는 사람이 그것을 더 이상 베풀지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호의가 어느 순간 그냥 풍경이 되어 버린 적은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불편합니다. 오늘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먼저 조건 없이 내어 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람으로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집 현관에 슬리퍼가 한 켤레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산 기억이 없는 슬리퍼입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손님용도 아니고 가족용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오시면 신는 슬리. 그 슬리퍼는 그 집에서 이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자리, 누구나 있는 줄 알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자리. 혹시 여러분의 슬리퍼도 그런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희생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십니다. 다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꺼이 걷는 것들이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는 원래 있던 것처럼 굳어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 집에 여러분 전용 슬리퍼가 놓여 있는 분은 1번, 없는 분은 2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냥 숫자 하나면 됩니다. 최순희 여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살았고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5살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에 2시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2시간을 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탁을 한 날 최 여사님은 싫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뻤다고요. 손녀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아들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무엇보다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아를 데려와 간식을 챙기고 저녁 반찬이 부족하면 하나둘 만들어 놓고 아이 손을 씻기고 그림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밥상은 차려져 있었고 아이는 깨끗이 식혀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나흘이 되고 나흘이 닷새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늘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요일에 며느리에게서 오늘 회의가 이뤄질 것 같다는 연락이 오면 최 여사님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아들이 야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빈날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어느새 일주일 전체가 아들집 일정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손녀가 잠들기 전에 세면대 위에 놓인 수건을 가져다가 토끼 모양으로 접어서 아이 베개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웃기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토끼 수건을 발견하고 까르르르 웃던 그 소리가 좋아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그 토끼를 할머니가 접어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그냥 수건이 밤에 저절로 토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최 여사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어느 날 최 여사님의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등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것이 섭섭하다기보다 이상하게 익숙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니까요. 아프다고 하면 알겠다는 답이 오고 그 다음은 조용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닳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 여사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아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싱크대에는 전날 그릇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싱크대도 거실도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달려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토끼가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여사님은 멈췄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 여사님이 하루 오지 않은 것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가 더럽다는 이야기, 아이 저녁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머니 어제 괜찮으셨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아이만 알아차린 겁니다. 할머니가 오지 않으면 토끼가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최 여사님은 한참 동안 천장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토끼를 접어주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것을 아이는 몰랐고 어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개고 수건을 접어 토끼를 만드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하루 빠지면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존재. 5살짜리만 토끼가 없다고 말하는 존재. 부엌에 걸려 있는 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돌아갑니다.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시계가 정확해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계가 멈추면 온 가족이 말합니다. 시계 왜 고장났지? 시계가 힘들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장이 났으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혹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깐 하나 권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7칸 가운데 온전히 내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칸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첫 번째 신호요. 최 여사님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아가 토끼 이야기를 한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멈춰선 날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사람이었는지 기능이었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날이었어요. 시간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녹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1년 사이에 최 여사님의 오후는 전부 아들 집의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저녁은 그 집 식구들의 저녁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 자신의 시간은 아주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어쩌면 돈은 시간보다 더 조용히, 더 깊이 관계의 모양을 바꿔놓습니다. 장동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동수 씨는 68살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곧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전세에서 내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저녁 식탁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집값이 이렇고 대출 한도가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동수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다고요. 아들이 직접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뭔가 해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가슴을 눌렀다고요. 며칠 후 장동수 씨는 퇴직금 가운데 3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돌려받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빌린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장동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 입주했고 장동수 씨는 집들이에 가서 새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 벽 안에 내 돈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따뜻했다고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전화에서 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크니까 유모차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카시트도 몸무게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문화센터 등록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어느 날은 가족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면 매번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무거운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 아들이 하는 이야기 끝에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는 전제가 소리 없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하소연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빠듯하거든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장동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통장이 보이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날 이후로 장동수 씨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나서 편의점에 들르는 것이 장동수 씨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500원짜리 캔커피 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동수 씨는 캔커피 대신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손이 캔커피 대신 생수 쪽으로 갔다고요? 나중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지난달에 아들에게 200만 원을 보낸 것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은 보내면서 500원짜리 커피는 망설이는 자기 자신이 이상했다고요. 벤치에 앉아 생수를 마시면서 장동수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누구 돈인데 내가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걸까? 그 질문이 오래 갔습니다. 며칠 뒤에도 공원에 앉으면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장동수 씨의 이야기에는 밝은 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수 씨의 아내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장동수 씨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들이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줄어드니까 전화도 줄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지 지갑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윤 여사님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끝났으니 저도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윤 여사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한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정숙 여사님은 이살이었습니다. 윤 여사님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딸이 출산한 뒤 매일 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경계를 세우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지 못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딸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사이가 장모가 달라졌다고 느끼면 명절에 불편해질까봐 걱정이었다고요. 무엇보다 손주가 할머니는 왜 안 하라고 물으면 그 질문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갔습니다. 허리가 뻐근해도 갔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 발목이 부었는데 다음 날 파스를 붙이고 버스를 탔습니다.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해봤자 내일도 가야 한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년이요. 그러다 무릎이 완전히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되었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걷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3주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워 있으니 딸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요. 그런데 3주가 지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서 재택근무 일수를 조정했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병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아니,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이 생기는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홀가분하지만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슬펐다고요. 2년 동안 매일 아픈 몸을 끌고 간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이정수 교사님은 퇴원하기 전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걸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진작 한마디 할걸요.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 무릎이나 대신 멈춰 버린 거예요. 이정수 교사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병실 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윤미경 여사님과 이정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입을 열었고 한 분은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든 결과는 생각보다 크고 오래갔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하나 다른 것입니다. 문이 있어야 노크가 있고 노크가 있어야 초대가 있습니다. 문이 없는 집에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이 없으니 들어와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계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일주일에 하루만 비우십시오. 자녀, 집에 가지 않는 날을 딱 하루 정하십시오. 미리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어렵겠다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요일은 내가 바쁜 날이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바쁘냐고요? 바쁜 겁니다. 네, 하루를 사는 것이 바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일만 지켜보십시오. 내가 하루 안 갔을 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왜 안 오시냐고 물으면 가볍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그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내가 하루 쉬는 것에 서운해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한 달 뒤에 하루를 더 늘리십시오. 일주일에 이틀은 네 날로 두십시오. 나머지 닷새 가운데 3, 4일만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요. 한 달에 하루씩만 늘려도 반년이면 내 시간이 돌아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루 아니라 반나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전만이라도 내 시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오전에 공원을 걷고 오후에 자녀 집에 가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반나절이 내 것이라는 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자식에게 베풀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을 돕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입니다. 그거를 멈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풀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해오던 일이니까 관성으로 하는 건지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은 아주 큽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끝나고 나면 뿌듯합니다. 관성으로 하는 일은 끝나고 나면 지칩니다. 같은 설거지를 해도 내가 선택한 설거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설거지는 수세미를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인데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자식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만 해보십시오. 5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해오던 거니까 하는 건가? 대답이 바로 나오면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다면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신다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계절이 되면 옆집에 한 통 갖다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웃 간의 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김장 독재 들고 옆집에 가지는 않습니다. 한 통이니까 고맙고 한 통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독재에 가져가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해지다가 결국에는 왜 올해는 안 가져오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씩 끝내면 고맙습니다. 독재 들고 가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해진 다음에는 감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기대뿐입니다. 2500년 전의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을 사람들은 보통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돈보다 가족 사이의 정에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만큼 줬다는 것을 아는 것. 이제 멈춰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신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앞으로 더 주셔야 할 이유는 사랑 말고는 없어야 합니다. 사랑 말고 다른 이유가 끼어 있다면 멈추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5초가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건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사람이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건네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사람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먼저 돌봐 주십시오.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자식보다 먼저 돌봐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쓰러지면 아무에게도 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나를 잃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할 때 더울에 더 깊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의 질문이든 거울이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 전에 한번 나를 보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끝으로 가기 전에 오늘 드린 말씀을 조용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순이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건네는 시간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돌봄이 아니라 사라짐입니다. 5살짜리 소녀만 토끼가 없다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2년치 침묵보다 무거웠습니다. 장동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건넨 돈은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10번째 건넨 돈은 이미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은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뿐이니까요. 1. 500권짜리 캔커피 하나 앞에서 망설이던 그 벤치의 아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쓸모 없어질까봐 자식 마음이 멀어질까봐 두렵고 빈 하루를 채울 줄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못하면 감나무처럼 스스로 마르게 됩니다. 아무도 소화주지 않으면 스스로 소화야 합니다. 윤미경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월수금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숙 교사님은 그 전화를 끝내 걸지 못했고 무릎이 대신 멈춰버렸습니다. 같은 사랑이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는 담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문이 있어야 노크가 있고 노크가 있어야 비로소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해오던 거니까 하는 건가? 5초의 질문. 김치 한 통은 정이지만 독재 가져가면 당연해집니다. 줄 만큼 줬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몸에 기름칠을 해야 남의 몸에도 기름칠을 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남습니다. 기름칠을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자녀 집 현관에 놓인 슬리퍼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공원 벤치에서 마시던 커피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취소했던 친구와의 약속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어느 오후가 떠오르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 장면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이어도 됩니다. 나는 이랬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다른 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한숨.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자리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웃기지 않고 누구의 마음이든 가볍지 않은 곳,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것이 곧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가르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쉬는 것은 게으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넣은 것은 인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30분만 만들어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 3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장모더시 어머니도 아닌 그냥 여러분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백년의 지혜 김영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